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7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끼는 제 자식들을 말해요. 저에겐 차례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4남매가 있는데요. 이 중에 막내를 제외한 세 자식들에게 제 발등을 찍혔죠.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은 남편의 이성적인 판단과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늘 부모에게 져주는 제 아픈 손가락인 막내, 우리 막둥이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연을 오늘 사연살롱에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3남 2녀의 셋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생선장수를 하셨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는데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시장으로 하교를 해서 일을 도왔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2살 터울인 언니와 함께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을 하시면 형제들 식사를 챙겨주고 시장으로 나섰죠. 시장에는 저와 언니 딱 둘만 나갔어요. 첫째 오빠는 첫째라서 남동생은 남자라서 막내 여동생은 막내라서 부모님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중 첫째 오빠는 대학까지 갔어요. 법학과를 갔죠. 저와 언니는 중학교도 못 갔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땐 저도 저와 언니가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불만 없이 시장에 나섰죠. 시장에서 생선이나 조개, 해산물을 파는 일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비위가 약해서 해산물을 손질하지도 못했고 기껏 하는 게 손질된 해산물을 포장하고 계산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수줍음이 많아서 호객행위도 잘하지 못했어요. 미정아, 지나가는 손님한테 오늘은 뭐가 좋다고, 오늘은 고등어 조림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말 좀 붙여라. 그 앞에서 멀뚱히 가만히 서 있으면 손님이 오니? 아니면 팔이라도 열심히 쫓든가. 엄마는 나 그런 거 못한다고요. 엄마는 뭐 잘해서 여태 시집와 이러고 살고 있는 줄 알아? 엄마도 처음엔 못했어. 그래도 그러면 너희들이 왜 풀칠하는데 별 수 있니? 못하면 굶는다는 생각으로 해. 아니,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고. 너 언니 보면서 좀 배워. 니네 언니가 너보다 집에서 더 말이 없다. 엄마는 너희 언니 떠드는 거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본다. 반성 좀 해. 포장할 때 물 새지 않게 조심 좀 하고. 엄마가 지켜볼 거야. 저는 매일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죠. 하루도 혼이 안 난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언니가 참 야무졌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에요. 집안일도 생선을 다듬는 일도 호객행위도. 아마 공부를 했다면 오빠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 언니와 지겹도록 비교당했어요. 저는 간혹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계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저를 나무랐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의 야단과 함께 성정하지 못하고 위축되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일적으로 혼이 나면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없이 그 말에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가게 안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저를 더 혼냈어요. 그렇게 하려고 시장에 나왔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썩 꺼져라. 욕도 서슴지 않았죠. 그때 제가 고작 16이었어요. 결국에 저는 참지 못했죠. 어머니는 돈주 안 두고 저랑 언니 부리면서 왜 자꾸 못한다만 하세요? 칭찬이 고리를 춤추게 한다는 말 몰라요? 어느 정도 잘한다 해줘야 제가 뭐든 하죠.
맨날 못한다고 타박만 하는데 제가 뭘 해요? 뭘 하겠어요? 뭐?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큰 소리야.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결정 덕분에 저랑 언니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교양이 있겠어요. 돈 안 주실 거면 언니랑 저랑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제 말은 사전 동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가게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러 갔죠. 그때 버스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사실 꿈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언니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모두 언니에게 물어봤고 그때 하나씩 알려준 경험이 너무 꿈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언니의 표정은 너무 예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시대를 탓해야지. 내 친구들 중에도 중학교 진학한 애 별로 없어. 우리가 그런 복을 타고난 거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어디서 일을 하냐 정도는 바꿀 수 있겠지? 언니는 어디서 일하고 싶어? 글쎄, 일단 생선 파는 일은 싫어. 언니는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는 거 싫었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그것도 그런 복을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네 말 듣고 깨달았어.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로? 그거 그냥 한 말인데. 어머니 분명 너한테 그 말 듣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 주실 거야. 그거 어디 허튼 데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서울에 가자. 거기서 무지개를 찾자. 그리고 언니의 말대로 어머니는 저희에게 조금의 봉급을 줬어요. 저의 자매는 그 봉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무지개를 찾을 생각을 하니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2년 동안 돈을 모아 서울로 가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예상한 듯 저희를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에 가서 언니와 작은 옥탑방에 살았어요. 언니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언니는 돈을 모아 간호대학을 다녔죠. 저는 다시 공부의 길로 들어선 언니가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몸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전 한 제약회사로 들어가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처음엔 버티고 다니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주눅드는 사람이어서요.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언니는 간호대학 졸업반을 다니고 있었죠. 저는 1년 동안 언니의 돈으로 생활하다가 언니가 정식으로 간호사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하면서 전 갈 곳이 없어졌죠. 그때 마침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시집을 가래요. 너 아버지한테 일 그만두고 말도 안 하고 언니한테 엎혀 살기나 하고 아무리 형제라도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다고. 네가 왜 그만뒀는지 이유는 묻지 않을 테니 결혼해. 너도 아는 사람이다. 옆에 횟집하는 아저씨 아들 알지? 그 집 외동아들 승용이 말이다. 결혼 날짜도 잡아놨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해. 날짜도 잡아놨다. 그리고 돈 걱정은 말아라.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해요.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 오빠는 저랑 결혼하겠대요? 하겠다던데. 너희 어려서부터 잘 지냈잖아. 맞춰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맞추면 되는 거고. 미정아, 아버지 말 들어. 결혼하면 너도 알겠지만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너 고향 내려와서 무슨 일 하려고? 다시 우리 가게 일 도울래? 싫다고 나가놓고서 그럴 리 없잖아. 부모님에게 이런 속셈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처럼 그렇다고 저에게 빠삭한 수가 있던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팔려가듯 4층짜리 횟집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결혼에 도망이라도 가지 않은 건 제 남편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낸 사이거든요. 토박이인 아버지끼리는 오래 형동생 하는 사이였고요. 아이들끼리 서로의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렀죠. 그만큼 가까우니 서로 집을 오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주로 4층 꼭대기에 있는 삼촌네로 가서 술래잡기를 하곤 했죠. 그리고 같은 국민학교를 나와서 같이 등하교도 하고요. 더구나 남편이 빠른 년생이어서 저희 오빠와 동급생이었고 남편은 친오빠와 같이 다니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자기 용돈으로 과자도 사주고 숙제도 도와주고요. 어릴 땐 무뚝뚝한 친오빠 말고 남편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 중 하나가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그땐 그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별 감동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맙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잦은 유산을 하다가 겨우 저희 남편을 낳으신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를 무척 예뻐했어요. 사람 귀한 줄 아시는 분이었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결혼 전에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치고는 평범하고 별 탈 없이 지냈어요. 게다가 남편이 당시 1위 매출을 달성한 주류 회사를 다녔거든요. 물론 저희 고향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생산직은 아니고 공급망 관리 직무를 했어요. 그래서 벌이도 나쁘지 않아 제가 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통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 운동도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도 먹고요. 둘 다 좋아하던 술도 끊었죠. 사실 제가 저희 가족에 불만이 많은 것 같지만 저희 6 식구가 다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정 같은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다복하게 살고 싶었죠. 게다가 저희 남편이 외동이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외동인 게 참 외로웠다고 해요. 특히나 저희 가족을 만나 함께 놀면서 더 느꼈대요. 저희가 남편 집에서 놀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참 헛헛했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3명은 낳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쯤 포기했죠.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아이가 생기더군요. 결혼 3년 차에 저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살 터울의 아들, 연년생인 딸을 낳았죠. 계획대로 3명의 아이를 낳고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다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셋이니 식비도 3배 들고요. 아니, 아들이 둘이니 그 이상으로 식비며 뭐며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마 제 결핍 때문이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저는 셋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생선 냄새는 죽도록 싫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되니 못할 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횟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을 넘을 줄은 몰랐죠. 저는 시아버지가 저혈당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응급실을 채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은 제 남편 소유가 되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시아버지가 가진 건물이 횟집을 포함해 5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데 남편이 시아버지가 하신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횟집 문 닫지 말라고 무조건 지켜내라고 했어. 뭐? 그럼 누구한테 인계라도 해야 하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횟집 물려받으라는 소리였어. 나보고 하라고 하셨어. 당신도 생선 냄새라면 지긋지긋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도 난감해.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유언인데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10년 넘게 아버지 밑에서 일 도와드렸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방 이모들도 설득해보고 우리 한번 해보자. 시아버지는 대대로 운영된 당신의 청춘을 바친 횟집이 사라지는 게 걱정됐는지 그런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는 눈 감는 순간까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희 친정아버지와 주방 이모들에게 생선을 손질하는 법과 회 뜨는 법 같은 기술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운영 체계도 바로 배우고 새로 직원도 뽑고 정신없이 바쁜 1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3년이 되었을 때 그해 겨울에 장사를 접게 되어요. 장사를 접으며 빚이 생겨서 횟집이 있던 건물도 팔게 되고요. 남은 건물이 4채나 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에 큰 죄책감을 가졌어요. 옆에서 제가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곧잘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남편 명의의 건물에 카페를 차려요. 카페를 차리는 데에 도움을 준 건 저희 막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식은 4명인데 제가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사실 저희 부부는 아들, 딸로 만족했어요. 충분히 다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제가 36의 나이로 임신을 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이걸 기뻐해야 하나 노산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노력해보자고 저를 북돋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37의 나이로 딸을 낳았죠. 그동안 시아버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도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 간식거리를 들고 오시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과 딸도 자기 동생을 엄청 예뻐했어요. 어쩌면 막둥이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키운 거죠. 그렇게 많은 축복 속에서 자란 막둥이는 사력 있고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어린 나이부터 저희 일을 도왔죠. 횟집을 하고 있을 땐 학교를 마치면 횟집에 나와 일을 돕고 나중에 저희 부부가 카페를 차릴 계획을 하자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카페에 가서 실무를 배워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카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카페 일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카페는 상가에 있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병원이며 사무실이 참 많아요. 덕분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더구나 저는 4명의 아이를 출산한 몸이다 보니 온몸이 말썽이거든요. 허리며 발목이며 손목이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일을 하니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주 삭신이 쑤신다는 말을 하자 막내는 고민하다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엄마, 그러면 남해나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요양하듯이 펜션 운영하는 거 어때요? 조용하고 한적하니 좋잖아요. 웬 펜션? 그럴 돈이 어딨어. 건물 하나 팔면 2채는 지을 수 있을걸요?
그리고 나도 투자할게. 이제껏 엄마 밑에서 일하면서 번 돈 허튼 데 안 써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 언니 이번에 퇴사하는 거 알아요? 퇴사하고 여기로 온다는데. 지혜는 저희 언니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과 같이 살다가 건축 일을 한다며 상경했는데 그때 마침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건축 일을 좋아하고 오래 해서 믿을 만한 구석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막내가 내민 통장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모았냐고 하니까 그냥 실실 웃어요. 이제껏 번 돈 하나도 헛으로 안 썼나 보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랑 아빠한테 이 돈 투자해도 돼? 너 성인 되고서 놀러도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 노는 거야. 엄마랑 아버지랑 놀면 되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왜 그래? 나도 엄마랑 아버지 카페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마음에 걸렸어. 그거 지혜 언니도 모르지 않고.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우리가 땅은 봐뒀어요. 앞에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한적한 데로. 신이 나서 저에게 조잘조잘 계획을 말하는 딸을 보니 언제 이렇게 컸는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조카도 돈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건물을 팔지 않아도 펜션을 짓는데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이제껏 이모가 저 다 키워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지어지면 잘 관리해줘요. 그렇게 2년이 걸려 펜션을 완공하고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이사를 했어요. 건물이 세 채로 두 채가 펜션이었고 한 채는 저희 부부가 머물 집이었거든요. 앞에 텃밭도 있고 심심할 구석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펜션은 오픈한 첫 달부터 손님이 있었어요. 홍보를 해준 막내와 조카 덕분이었죠. 그리고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주말에는 늘 꽉 차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석 달 동안 펜션 수입 전부를 막내와 조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긋고 말리며 다시 돈을 붙이더라고요. 그 이후엔 수입의 30%만 막내와 조카에게 보냈어요. 카페에 필요한 데에 쓰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펜션 수입의 70%와 건물세를 받으며 조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칠순이 되었죠. 잘 키운 자식들이 저의 칠순을 위해서 5성급 호텔을 예약해 칠순잔치를 해줬어요.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받으며 좋은 한복을 입고 파티를 즐겼죠.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자식 셋이서 막내 하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제 칠순잔치를 위해 쓰인 비용을 적게 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비록 누가 비용을 덜 부담해서 최고급 요리는 아니지만요. 사실 연회장도 제일 좋은 데 빌려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오빠, 나는 우리 엄마 칠순잔치 제일 좋은 호텔, 제일 좋은 연회장에서 하고 싶었는데 자식 마음이 다 같질 않네요. 더구나 아버지 건물에서 장사해서 세도 안 내는 애가 그러니. 엄마, 그래도 이해하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파티장도 과분한데 너무 그렇게 마음 쓸 것 없어.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구나. 아니지 엄마. 요새 100년까지 산다지만 엄마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기가 쉬운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린 감사해야지. 근데 막내라는 애가 우리의 반의 반도 돈을 안 냈다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엄마 칠순잔치 하는 거야. 나는 캐비어도 있고 푸아그라도 나오는 식사로 준비하고 싶었다고. 아주 엄마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우니까 오빠 언니들을 물러보지? 그렇게 말하자 막내는 눈치를 보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카가 남았는데 설명해서 조카에게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야, 너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 키워줬는데 찬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딸랑 와서 축의금만 내고 우리는 너를 친형제처럼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었구나.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키우는 거 아니라더니.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정이랑 카페 한다며. 또 우리 집 식구들 단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 대학 간 게 다 누구 돈인 줄 알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척이 그런 말을 하니 조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연회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MC가 저를 붙잡고 노래를 하라고 하더군요.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노래 몇 곡을 하고 나니 나갈 타이밍이 없었어요. 저는 자식들끼리 험담을 하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큰아들이 제게 오더니 서류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서류엔 강씨 집안 재산분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본 제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큰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류처럼 재산분할을 할 거니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두 분 나이도 드셨고 할아버지처럼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아버지는 가족력이 있어서 지금 당뇨약도 드시고 있고 어머니도 언제까지 정정하시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머니니 팔순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머니도 도장 가져오셨죠? 확인해보니까 아버지가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두셨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 도장도 필요해서요. 안 그래도 큰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장을 꼭 챙겨오라고 하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칠순 잔치를 하는데 왜 도장이 필요한가 싶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챙겨오긴 했는데 이런 일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앞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나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괘씸했죠. 이 자식들이 어미의 칠순잔치를 빌미로 이런 짓을 꾸미다뇨. 그리고 서류를 보니 재산분할은 건물 세채와 펜션에 대해 나이 순으로 3대 3대 3, 1이더군요. 제가 큰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너희 셋이 똑같이 배분한 건 알겠는데 왜 막내는 1이냐? 그러자 큰아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이상하세요? 당연하죠. 막내가 앞으로 더 벌 수 있으면 더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쟤는 창창한 30대예요. 저희는 곧 정년이고요. 그러니 저희가 더 갖는 게 맞죠. 그리고 엄마, 쟤는 아버지 건물에서 카페하고 있잖아. 그것만으로 큰 수혜 아니야? 그리고 펜션도 제가 다 하라고 한 거라며. 거기다 펜션 수익도 받고?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 아버지 건물을 팔라고 했어. 그 돈으로 뭘 하라고 했어? 우리는 평생 그 욕심낸 적 없는데 쟤는 악덕스러워서는 엄마 아버지 다 이용해 먹고 그거 괘씸해서라도 난 정확하게 4분의 1 못해. 이게 제일 공평한 거라고. 아니 그래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끼리 이래서 되니? 엄마가 그렇게 키우니까 애가 대바라진 거야. 좀 늦게 태어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맨날 엄마가 키워줘 아버지가 봐줘. 우리가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라고. 맞아요 어머니. 펜션 이야기 듣고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다고. 우리는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키워놨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면서. 저번에 우리 애들 좀 키워달라고 하니까 싫다면서요. 그래서 와이프 복직도 늦어졌는데. 그런데 왜 정희 말은 꼬박꼬박 들어요? 아니 그건 엄마가 정말 애들 볼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카페 일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으니까 정희가 먼저 그만 나으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 자꾸 정희가 아버지 건물에서 카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펜션으로 옮기면서 걔도 새 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 거래요? 어머니, 단단히 말하는데 새 정확히 시세대로 받아요. 딸이라고 깎고 받지 말고. 내가 검사해요. 어? 대체 너희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그렇게 우애가 좋던 애들이. 우애는 무슨. 그래요 좋았죠. 나도 늦둥이 막내 동생 생긴 거 좋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 돈 앞에서니 달라지네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영악한지 알아요? 이제 부모님 나이도 들었으니 재산분할 하자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뭘 하냐요. 시간을 버는 거죠. 어차피 별 이야기 없이 돌아가시면 정확하고 균등하게 나오는 게 법이거든요. 쟤 정말 영악한 애예요.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자니 그런 말 나온 게 아니고. 어머님 정말 왜 자꾸 정의 편만 드세요. 그것도 엄연한 편애예요.
편애라니. 내가 언제 너희들을 편애했다고 그러니? 난 그런 적 없다. 그래요. 그럼 증거로 지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제가 그 마음 믿어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한복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연회장을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도 10원짜리 욕을 하며 저를 따라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택시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어쩔 줄 몰랐어요. 아, 기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는 데 말고 다른 데를 갑시다. 저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법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저희 오빠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후배 변호사를 소개받았죠. 아직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정정한데 괜찮겠어? 오빠, 지금 내가 흥분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 이성적이야. 지금 그걸 써야 해. 안 그러면 내 자식들 손에 놀아날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했고 남편은 저에게 연회장에서 준 저고리를 입혀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남편과 저 한 부씩 자필로 작성했어요. 내용은 막내와 조카에게 펜션을 맡기고 건물을 한 채씩 주며 남은 건물은 모조리 팔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에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저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했죠.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자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자 불같이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와 남편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내를 제외한 3명이 맨발로 달려왔더군요. 저를 보고 두 손을 싹싹 빌고 다시 생각해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3명이서 막내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다 못해 제 자식들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너희들은 뭐가 모자라서 그 애를 욕하는 거냐? 자꾸 막내를 편애한다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뭘 안 해줬니? 오히려 못해준 건 막내야. 너희가 그랬지? 고작 몇 년 늦게 태어난 거 가지고 유세 부린다고? 아니, 그건 알량한 너희들 생각이다. 막내는 너희들 다 간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생 때부터 횟집에서 일했어. 그 조그마한 애가 횟집에서 일할 때 큰애 넌 결혼한다고 결혼자금 받아갔지. 둘째 넌 차피라고도 차 뽑아달라고 했지. 셋째 넌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쓰기 싫다고 그 서울 월세방 얻어줬잖아. 하숙집도 싫다고 해서 그 비싼 방 얻어서 학교 보냈더니 뭐? 편애? 편애라는 말은 막내가 써야지. 안 그러니? 대체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해? 편애라는 말을 써야 한다면 저희 막내가 써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저희 막내 16이던 때에 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횟집을 했고 19이던 해에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소원은 목표는 제 자식들 모두 대학에 보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불행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빠르고 사려 깊은 막내가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허심탄회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일하려고요. 커피 배우고 빵 배워서 카페에 취직하려고요. 나 커피 좋아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제 딸의 꿈이 언니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를 보며 당차게 말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헛헛해 보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은 못 보내고 딸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밀어줬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했고요. 없는 돈을 털어서 자격증을 따게끔 해줬죠. 그렇게 딸은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따서 곧바로 한 대형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편이 건물에 비는 곳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막내와 함께 카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거예요. 막내가 그 일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부부는 한번 사업이 망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또 망하면 지금 있는 재산까지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아주 믿음직스럽게 저희 부부를 북돋아줬어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내가 몇 년 동안 헛수리 일한 게 아니니까요. 커피 내릴 줄 알고 빵 만들 줄 알고 카페 전반적인 업무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 일하는 카페 사장님께 여쭤보면 되고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번거로운 일은 내가 다 할게요. 리모델링이랑 인테리어는 지혜 언니한테 부탁 좀 하고요. 슬슬 구상이 되는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막내에게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막내는 멋지게 카페 사업을 잘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학을 못 보낸다는 사실이, 아이가 꿈을 이루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늘 막내에겐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재산분할 사건이 생긴 거 막내에게 빚을 갚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카는 무슨 일이냐고요? 조카에게 제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제 자식 3명도 그게 의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한테는 왜 주는데요? 엄마가 키워줬으면 됐지. 뭐하러 주냐고요? 그래요. 먹고 재워주면 됐지. 아니, 대학도 보내줬잖아요. 그 돈으로 막내나 보내주지. 엄마는 왜 그랬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돈을 내가 댔다고 생각하니? 독일 사는 네 이모가 애 대학 보내라고 준 돈이고 난 꼬박꼬박 생활비 받았다. 그런데도 내가 키워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애야. 그리고 난 우리 언니를 봐서라도 걔가 잘 살았으면 싶어. 우리는요? 우리가 친자식 아니에요? 친자식. 그래요. 친자식은 맞죠. 하지만 조카 또한 저에게 미안한 사람이에요. 조카는 사실 간호사가 된 저희 언니가 낳은 사생아예요. 저희 언니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저희 언니는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바글바글하고 다복한 가정을 꿈꿀 때 저희 언니는 오로지 혼자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을 하고 살면서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던 때에 언니가 갑자기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놓았어요.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죠. 언니, 이 애는 뭐야? 내 딸이야, 미정아. 언니가 부탁 좀 할게. 이 아이 좀 잘 키워줘. 네 애가 셋이라 내가 큰 부담을 주는 걸 알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건 꼬박꼬박 보낼게.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언니 애라고? 언니 남자가 있었어? 그렇게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차라리 결혼을 하지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지금 나 소문날까봐 휴직도 못하고 일 그만뒀어. 너한테 맡기고 바로 다른 도시에 이직 준비해야 해. 10달 동안 일도 못하고 지옥이었어. 그런 생각이 애한테 안 좋은 거 알지만 정말 그랬어. 지옥이었어.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도 아이를 낳은 건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이런 내 밑에서 이 아이 잘 살지 못할 거야. 난 너처럼 해주지 못할 거야. 그러니 부탁할게. 언니,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그리고 내가 출산한 사실은 너 말고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숨길 필요는 없어. 특히 엄마나 아버지한테 말이야. 그냥 내 애라고 말해. 괜히 그러다 너만 오해받을라. 그럴 거면 언니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난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나 그랬어. 지금 나한텐 오직 네 도움만 필요해. 해줄 거지? 돈은 밀리지 않고 보낼게. 그건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죽기 전까지 그 돈은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워줘. 그리고 이 아이가 날 찾지 않게 해줘. 언니의 말이 제 딴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도 없으니 저는 조카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매달 저에게 돈을 보냈어요. 조카를 키우기 넉넉한 돈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죠. 돈이 매달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취해 이렇게 거금은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와의 연락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메시지에도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엔 조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자꾸 울어서 언니를 찾으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니는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죽은 것처럼 가족 앞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조카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언니에게 화가 나서 전국 팔도로 언니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그때도 언니를 찾지 못했죠.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사인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내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카가 크면서 상황을 다 설명해줬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카 엇나가지 않고 잘 컸어요. 언니가 준 돈을 모아 대학까지 보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녀서 대학을 졸업하고 목돈을 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서울로 상경해 건축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뭐가 미안하냐고요? 글쎄요. 저는 자꾸 조카에게 비어있는 부분이 보여요. 사실 저희 가족과 살면서 적당히 섞였지만 아예 융화되지 못했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무섭게도 핏줄에 대한 본능이 강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막내에겐 횟집에서 일을 시켰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카에게만큼은 부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공부만 하는 조카를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조카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에게 늘 다정했어요. 비가 오면 늘 우산 3개를 들고 가게에 오거나 제가 오기 전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그랬죠. 서울로 상경에서도 자주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여행을 가면 잊지 않고 저희 선물도 사오고 어디서든 저희 가족을 생각했죠. 그런 조카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미안했고 나이가 드니 배로 고마워지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제 마음속에서 조카는 제 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가 세상에 사라지기 전에 조카에게 뭐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면서 야무지게 사는 조카에게 뭐 하나 해줄 게 없더군요. 그러다 기회가 온 거죠. 재산 분할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점에선 그 난리를 피운 제 자식들에게 고맙네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 조카를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무턱대고 조카를 낳고 조카를 버린 언니를 용서해달라는 마음도요. 돈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저도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이런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리고 기부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선뜻 마음이 서질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부를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제 자식들이 반기를 들 것 같더군요. 파렴치한 본성을 드러낼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반성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역시나 맨발로 찾아온 놈들이 기부는 무슨 말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언제부터 엄마가 인도주의적이었다고 기부를 해요? 기부도 원래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렇게 한 번 해준다고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 돈 기부하지 말고 저희 셋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는 한 푼도 안 주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눈이 편히 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불쌍하게 살아요. 30만 원 용돈 받으면서 와이프한테 기눌려 사는데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오빠는 그런 말이 왜 나와? 이럴 땐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안 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희 걔도 포함해서 4분의 1 할게. 우리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공평하게. 어? 지혜도 내 자식이야. 나누려면 그렇게 나눠야지. 엄마, 어떻게 지혜가 엄마 자식이야. 그냥 이모가 버린 애지. 엄마는 걔 하나 더 키워서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해? 그래, 돈이야 받았다고 쳐도 지혜가 엄마한테 주면 줘야지. 왜 엄마가 지혜를 챙겨줘? 말도 안 되지. 이미 변호사에게 다 넘긴 상태야. 도로 물을 수 없어.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 이제 그럼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결정 번복 안 하시면 저 이제 안 찾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자식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전 장례식에도 안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더 해드리고 효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나도 네 아빠도 상관없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제가 그렇게 나오니 새 자식들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도 너희처럼 욕심 많은 자식들 필요 없다. 축하하는 엄마 칠순잔치에서 재산 분할 서류 내민 너희들은 정상이냐? 그리고 뭐 효도? 너희처럼 짐승 같은 자식들에게 효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말대로 썩 꺼지고 장례식에도 오지 말아라.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은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더군요. 그리고 사과의 연락이 왔지만 저도 남편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막내와 조카가 찾아와 저희를 위로하며 재산 분할을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형제들에게 협박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 자식들을 잃었는데요. 잃었지만 잃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물론 제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막내와 조카에게 일어날 일이 걱정되긴 했지만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구천을 떠돌 정도로 깊은 슬픔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제 경우는 마음속에서 자식들이 죽은 것이라 해당되는 말이 아니네요. 하지만 제가 오래 믿은 게 도끼였다는 사실은 좀 마음이 쓰리네요. 그래도 그 도끼에 제 자식이 맞는 것보다 낫죠. 제가 겪어 저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